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당대표 후보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민전입니다. 민주통합당은 민주세력의 대통합 이후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는 1월 15일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민주통합당의 정강정책과 한미 FTA에 대한 당대표 후보들의 견해를 짚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민주정책연구원,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한미 FTA 무효화 정책 투쟁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중앙당 선관위 TV토론 분과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는 SBS가 중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9분의 후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하경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이하경입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명숙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한명숙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문성근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호 7번 문성근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부겸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9번 김부겸입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우리 모두 다 힘찬 나래 짓 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박용진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민 여러분. 예선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젊은 진보 기호 5번 박용진입니다. 네, 박지원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8번 박지원입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강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권교체의 4번 타자 기호 4번 이강래입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박영선 후보입니다. 네, 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민주당의 새로운 리더십 기호 6번 박영선입니다. 새해 건강하십시오.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이인영입니다. 희망의 새해 좋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9분의 자리는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음을 알려드리겠고요. 오늘 9분 모두 함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토론회 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출마의 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이하경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이하경입니다. 더 큰 통합, 단호한 혁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랑받는 민주통합당을 만들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강령 전문에 따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촛불 시민사회 세력들이 함께 모여 만든 정당입니다.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중차대한 명령에 따라 통합했습니다. 이제 민주통합당은 혁신해야 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간판만 두고 다 바꾸라고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단호한 혁신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 민주통합당의 국회는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국민 앞에서 다시 재평가받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득권 포기, 인적 쇄신, 호남에서부터 신선한 공천혁명의 바람을 통해서 민주통합당이 사랑받는 정당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남북 평화, 중소기업과 서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 무너진 가정경제를 살리는 생명평화의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하경 생명평화 정치로. 네, 다음은 한명숙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한명숙입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너무나 간절하게 이명박 정부를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혁신과 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정치개혁,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필요하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선거를 앞두고 공천혁명은 확실히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명령에 따라
꼭 이루겠습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우리 국민 모두는 힘들었지만 저야말로 가장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고통을 제가 함께 겪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한나라당과 박근혜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한명숙입니다. 기호 1번 한명숙이 더 큰 통합을 통해서 원내 제1당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시대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문성근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권 통합, 지역 통합, 그리고 남북 통합을 이룰 문성근입니다. 네,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분들이 모여서 희망을 얘기해야 되는데 시름이 참 깊지요. 죄송합니다. 정말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을 이루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시민사회 세력 그리고 노동 세력까지 상부한 전국 정당입니다. 통합만 이룬 것이 아니라 혁신도 이루었습니다.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그리고 노동 존중 복지국가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부를 선출하는 방법은 물론이고 4월에 국회의원 공천권도 완전히 시민께 돌려드렸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깨끗하고 공정한 공천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약을 지키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그리고 더불어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후보들의 출마의 변 듣고 있는데요. 다음은 김부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기호 9번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정치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하루 정말 고단하도록 만든 저희들의 잘못이 큽니다. 저희들 이번에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통합했습니다. 과거 민주당 또 시민사회 세력 그리고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세력이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은 경제적 강자들의 특권과 반칙, 횡포 막아내겠습니다. 저희들 죽어가는 중소기업 또 죽어가는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일자리 없는 청년들을 위해서 싸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정치의 마지막 암적 존재인 지역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저를 3번이나 당선시켜 주신 경기도 군포시를 떠나 대구에서 한나라당의 본거지 대구에서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심판받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용진 후보입니다. 예, 기호 5번 박용진입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진보라는 이름을 걸고 신장기업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우리를 도로 민주당 혹은 도로 열린 우리당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민주통합당은 진보로 가야 합니다. 당의 강령과 노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노동과 복지로 나가야 됩니다.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10년 동안 노동은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성찰과 반성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민주정부의 공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해서 노동존중 복지국가로 가고자 합니다. 진보 정치를 통해 진보적 가치를 실천해온 사람, 노동존중의 복지국가가 정치의 최종 목표인 이 박용진이 민주통합당의 새 지도부에 들어가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진보적 정권교체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경선은 1인 2표입니다. 한 표는 훌륭한 대표가 되실 수 있는 분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한 표는 이 당의 간판에 맞게 젊은 진보 박용진에게 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후보입니다. 저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남북 대화의 물꼬를 크는 남북 특사로서 국정 경험을 가졌습니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민주당의 비대위, 원내대표를 통해서 민주통합당의 존재를 국민 속에 알렸습니다. 지금 방금 뉴스에도 삼성전자가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민은 최악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가 확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당면 문제인 한미 FTA 폐기, 론스타 문제, 농협 문제 이러한 것들을 제가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킬 당 대표를 뽑습니다. 제가 지금까지의 경험과 경륜을 통해서
바꿔내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강래 후보입니다. 오늘 1월 6일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88회 생신일입니다. 그분은 평소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통일에 대한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나는 나라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MB 정부가 고환율 저금리 정책과 4대강 사업으로 1%만을 위한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국정기조를 사람 중심, 노동 중심으로 바꿔서 중산층과 서민의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권 교체를 해야 합니다. 정권 교체의 4번 타자 이강래가 앞장서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영선 후보입니다. 네, 연일 터지는 한나라 청와대의 부패 사슬, MB 형님 측근 청와대 여사님 친인척 비리에 이어서 조금 전 뉴스에서 보셨듯이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또 최시중 측근 비리, 이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박희태 국회의장, 최시중 방통위원장 사퇴해야 합니다. MB정부 4년 동안 무려 87개 법안이 직권상정 날치기 됐습니다. 제가 민주통합당의 새 리더가 되면 직권상정 날치기의 주역들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이 날치기 법안 속에 검은 세력들과의 커넥션이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안들이 부패와 연결됐다면 MB를 포함한 MB 세력들의 날치기 청문회 그리고 법정행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MB 세력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물을 쳐주십시오.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리더십 기호 6번 박영선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후보입니다. 네, 바로 이 스마트폰으로부터 정치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직접 소통을 합니다. 국민은 방송이, 신문이 보도하지 않아도 트윗으로, 페이스북으로, 또 유튜브로 보고 듣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87년 6월 항쟁의 주역이었을 때는 맨주먹으로, 돌멩이 하나로 독재에서 민주화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와 달리 오늘의 젊은이들은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투표용지를 들고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트윗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 이 시대에 한나라당에서는 당대표를 돈으로 사고 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희망으로 2012년을 다시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드시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노동과 일자리가 존중되는 복지국가로 또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상생 공정화하는 시장경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인영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9분의 출마의 변 들어보셨습니다. 토론 과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분에게 제가 공동 질문을 드리고 답변 듣는 시간 마련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9분을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제가 공동 질문 드리고 다시 답변 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호 주도권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고요. 상호 주도권 토론이 끝나고 나면 다시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제가 공동 질문 드리고 답변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의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만 규칙을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공동 질문 드리고 답변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은 각각 1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한미 FTA 비준안 무효화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가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시민사회단체와 한나라당이 이것은 참여정부의 책임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또 비준안 날치기 처리에 대해서 암묵적인 동의를 한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한미 FTA 비준안 무효화 당론을 어떻게 현실화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만은 시간은 1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명숙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11월 한나라당은 한미 FTA를 날씨기 처리했습니다. 저는 그때 민주당의 상임위 고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한미 FTA는 국가 이익이 완전히 실종된 것으로 반드시 폐기하고 원점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굴욕을 안겨준 실패한 협상이고 또 이익균형이 훼손된 불평등 조약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협상 진행 과정도 추가 협상은 없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밀실에서 재협상을 했습니다.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했습니다.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서 제1당이 되면 한미 FTA의 폐기와 재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성근 후보입니다. 네, 참여정부에서는 중국이 제조업에서 빠르게 쫓아오고 있고 우리나라의 앞선 나라들 경우에는 대개 서비스업 비중이 높다. 금융 허브 또는 물류 중심 국가를 생각하면서 FTA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월과가 붕괴하면서 당연히 재검토되고 도리어 폐기됐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폐기는커녕 재협상을 통해서 이익 균형까지 무너뜨리고 체결했습니다. 특히 이행법안을 처리하면서부터는 이것이 완전히 불평등한 조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폭력이고 무효가 맞습니다. 1단계 발효 중단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월 총선이 끝나서 다수당이 되면 전면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3단계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폐기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FTA는 반드시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부겸 후보입니다.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강행 통과된 현재의 한미 FTA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민족 경제의 미래가 걸린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또 자동차 2.5% 관세 적각 철폐해주고도 크게 받아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투자자 국가 제소제를 통해서 한국의 정책들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안을 무효라고 하고 무효화 투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문성근 후보가 말씀드린 대로 당장 국회에서 저희들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통상협상권은 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폐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요구하고 밀어붙이고 또 협상 내용을 부당한 협상이 뭔지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되면 저희들은 재협상을 미국에게 당당히 요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용진 후보입니다. 예, 한미 FTA 폐기에 대해서요 주저하거나 말을 바꾸는 분들이 계십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는 괜찮고 이명박 정부 때 한미 FTA는 나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착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민주통합당의 지도부나 혹은 국회의원이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 24.5조 발효 및 종료 조항 두 번째를 보면 어느 한쪽 당사국이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하면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에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는요, 우리 당이, 우리 국민들이 가고자 하는 복지국가의 길과는 양립 불가능한 것입니다. 24.5조 발동해서 한미 FTA 폐기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 될 것입니다. 민주통합당 내의 재협상, 재검토 입장은 한미 FTA가 독소조항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한미 FTA 12가지 독소조항은 한미 FTA라고 하는 신종무역협상을 본질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박지원 후보입니다. 우선 정보력 부재로 우리 민주통합당에서 한미 FTA가 날치기 당한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 때나 또 미국 의회 재계 노동계가 다 한미 FTA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국익을 위해서 찬성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은 왜 찬성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께서 시작한 FTA지만은 2008년 11월 노무현 대통령께서 기고한 글을 보면은
금융위기가 왔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한미 FTA야말로 당장 폐기될 것을 주장하고 꼭 그렇게 되도록 우리 민주당이 총선 승리하고 정권 교체를 해서 이루어내겠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폐기시키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강래 후보입니다. 네. 저도 전직 원내대표로서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묵시적 동의가 아니냐, 암묵적 동의가 아니냐는 그런 문제이겠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정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데 인정합니다. 다만 저는 2006년 여당 국회 예결위원장이었지만 당시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었습니다. 농촌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피해 대책 없이 너무 개방을 서두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신념 때문에 공개적으로 강하게 반대 운동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저는 19대 초반 국회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에 국회 권력을 이 민주통합당이 장악해서 이 문제에 강하게 밀어붙이면 저는 재협상할 수 있고 안 되면 폐기가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박영선 후보입니다. 네, 우선 먼저 제대로 된 나라치고 나라 간의 조약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그러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 한미 FTA 날치기 통과, 그 배경은 무엇이고 굴욕적인 협상을 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시절의 FTA는 세세한 부분의 검토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1월 달에 한나라당의 기습적인 날치기에 대비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한 것,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 한미 FTA 비준한 무효화 당론은 제가 정책위 의장으로 있을 때 정해진 것입니다. 10+2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이것이 안 되면은 폐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후보입니다. 네, 한미 FTA라는 그런 판도라의 상자 자체를 연 것이 잘못입니다. 이익 균형이 국가 간에 맞지 않아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부자나 대기업을 위해서 노동자, 농민의 희생이 전제된 그들의 생존의 문제가 걸린 FTA 근본적으로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미 FTA 폐기라는 이런 배수진을 분명히 쳐야 합니다. 미국과 제재 협상에 돌입해야 하고요. 우리의 그 ISD를 비롯한 독소 조항 이런 것을 일소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FTA 중심의 우리 국가의 무역 통상 전략 근본적으로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1% 재벌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무역 전략이 아니라 99%의 중소기업, 자영업 그리고 노동자, 농민이 보호될 수 있는 대무역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하경 후보입니다. 네, 경제민주화, 보편복지를 이루기 위해서 한미 FTA는 전면 폐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민주당 지도부는 한미 FTA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 등으로 결국 비준되고 말았습니다.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이래서는 국익도 지킬 수 없고 총선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통합당 지도부가 새로 구성되면 제일 첫 번째 폐기를 입장으로 내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19대 국회에서는 한미 FTA 폐기 여부를 공천 기준을 첫 번째로 삼아야 되고요. 국회가 개원되면 바로 철회를 내용으로 하는 한미 FTA 즉각 폐기 동의안을 내야 되고요. 모든 것은 한미 FTA 저지 국민운동 본부와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즘 거리에서 매일 밤 촛불 시민들이 한미 FTA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탄압하지 마십시오. 민주통합당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9분의 한미 FTA에 대한 입장 들어봤습니다. 이제 그룹별 질문, 공동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성근 후보, 김부겸 후보, 박용진 후보, 박지원 후보 이렇게 네 분께 공동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1분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민주당과 노동계, 시민사회 등이 통합한 정당입니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의 정강정책은 이들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령은 자유와 인권, 민주의 가치를 넘어서 평등과 노동 존중, 연대, 시민주권의식, 정의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라는 두 개의 큰 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정강 정책에 대해서 좌클릭이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네 분의 후보께서는 이들 정책 가운데 어디에 특히 강조점을 두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문성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60년대부터 정부에서는 파이를 키우고 나서 나눠 먹자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세계 12위, 13위 경제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걸 파이가 커지기만을 기다리겠습니까? 토건 중심의 고도 성장 정책은 97년 IMF로 무너졌습니다. 한나라당이 망친 경제, 민주정부 10년이 겨우 추스려 놨더니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또다시 토건 중심의 고도 성장 정책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대착오적입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더불어 성장 시대를 맞아야 합니다. 이제 복지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할 때입니다. 부자 증세를 포함해서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제때 밥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자식들 공부시킬 수 있어야 되고 몸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부겸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한나라당조차 보수라는 이름을 빼자라고 하는 판인데 좌클릭, 우클릭 그렇게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만큼 국민들의 삶이 절박해졌다는 걸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하루하루 삶이 고단하고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얼마 전 조사에서는 50% 가까운 국민들이 자신 스스로를 하층이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정치 민주화로 이룬 대한민국이 여기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 운영의 철학이나 기본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경제 민주화로 정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최소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려야 할 만들어주되 지금처럼 경제적 강자들, 재벌들, 대기업들이 이렇게 마음껏 유린해도 되는 이 경제 독재 이제 깨야 됩니다. 그래야만 젊은이들 일자리도 만들고 조세 정의도 이룰 수 있습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이 바로 그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박용진 후보 답변해 주시죠. 불안한 일자리 그리고 시간당 5,000원밖에 되지 않는 아르바이트에도 청년들의 꿈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자살률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다른 대안을 내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노동 존중의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의 3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악법 개정, 정리해고제도의 폐지, 최저임금의 노동자 평균임금 50%로 현실화, 즉각 입법 발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노동 문제는 단순한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의 문제입니다. 청년들의 문제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또한 보편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강령에서는 보편복지를 규정하고 있고요. 보편복지의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 3대 직접세를 증세해서 보편복지의 재정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박지원 후보 답변해 주시죠. 민주당의 좋은 정책을 항상 한나라당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제가 원내대표 때 확정을 하니까 지금 복지로 따라왔습니다. 이제 오죽하면은 보수라는 단어를 한나라당에서도 뺄까. 이건 참으로 민주당의 정책이 자랑스럽게 생각됩니다. 남북 문제는 평화는 경제입니다. 만약 남북 문제가 한번 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 경제 다 무너집니다. 따라서 남북 문제 개선을 위해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이 박지원이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노동 문제,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당면한 문제입니다. 젊은 청년의 실업 문제, 88만 원의 그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있지만은 SNS를 통해서 지식 중산층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재벌 개혁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이강래 후보, 박영선 후보, 이인영 후보, 이하경 후보, 그리고 한명숙 후보에게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답변은 1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한국노총이 참여하여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동조합법 전면 재개정과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7대 노동정책 요구안을 제안한 바 있는데요. 핵심 노동 현안에 대해서 후보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당내에서 노동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강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민주통합당은 통합 과정에서 한국노총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제 노동 세력도 우리 민주통합당의 한 축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17대 국회 후반기에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으면서 폭넓게 노동 문제에 대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또 친노동적인 입장에서 문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를 하면서 비정규직 보호법 문제 때문에 치열하게 싸웠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지금 복수노조 문제, 또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타임오프 문제 등 노조법 관련된 이 과정에서도 또 저는 노동 이해하는 입장에서 싸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7개 요구사항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9대 국회 초반에 이것을 꼭 실현해서 한국노총 참여하는 뜻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박영선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노조법 전면 재개정과 비정규직의 감축과 차별 철폐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이 한국노총 7대 노동정책. 제가 2011년 작년에 정책위 의장으로 있으면서 한국노총과 함께 협의해왔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리더가 된다면 민주통합당의 노동정책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또 저희가 정권을 찾아오게 되면 민주정부 10년 동안 운영되어 왔던 노사정위에서처럼 사회는 그 기구에서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노동부 장관으로 고용이 돼야 하고 또 청와대에 노동수석을 두고 직접 국민들과 소통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동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에게는 뺄래야 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후보입니다. 네, 7가지 노동 현안 관련해서 대체로 민주통합당은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안정화하는 데 주력해야 되고요.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된 정리 해고의 문제들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론스타 먹고 튄 그 현장, 또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거 이런 거 다 막아내고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의 신경분리 대책 없이 진행되는 거 유예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비정규직 대책을 획기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뉴 386 플랜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제가 비정규직 대책위원장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을 30%대로 낮추고 또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그리고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60% 수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네, 다음은 이하경 후보입니다. 네, 노동자들이 먹고 살고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한국노총이 우리 민주통합당에 들어온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고용을 안정시키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민주통합당이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불안한 비정규직 문제 철저히 차별철폐를 해야 됩니다. 또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체계를 다시 복원해야 됩니다. 한국노총이 제시한 7대 노동정책 요구안 우리가 시급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노동계가 정치에 직접적으로 많이 진출해서 노동계의 목소리를 직접 대안으로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한국노총과 함께 현안 문제인 론스타 국감 꼭 하겠습니다. 농협 신경분리 재논의하겠습니다. 노동계와 함께 시민사회가 새로운 정당 민주통합당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한명숙 후보입니다. 민주통합당 창당에 한국노총이라는 노동주체가 참여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론스타 감사원 감사, 그다음에 농협 신경분리 유예를 관철시키지 못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저도 새벽까지 전화를 하면서 함께 노력했는데 우리가 아직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총선에서 승리해서 제1당이 되면 노동 현안을 우선적으로 함께 해결하고 싶습니다. 3가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첫째, 한국노총에서 요구한 7대 과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노동조합법 개정 함께 하겠습니다. 둘째는 900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야말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셋째, 노동계 대표가 지도부에 들어오고 원내 진출하는 길을 제도화해서 노동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의 정강 정책과 노동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보다 더 후보들을 잘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시간은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내에서 질문하시고 1분 내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질문은 바로 옆에 있는 후보에게, 다음 후보에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 토론이 아니라 정책 토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노동존중, 성평, 재벌개혁, 조세정의, 청년실업, 비정규직, 교육, 환경, 생태 정책,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하나 이상씩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도권은 김부겸 후보가 가지겠습니다. 예, 먼저 박용진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광주 연설에서 박용진 후보가 나는 탈지역주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표적 진보적 학자인 최장집, 손호철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데 한국 정치가 한 3가지 큰 균열이 있다.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게 지역균열이고 그다음 세대균열이고 이념균열이다.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물론 아마 당일날 아마 박 후보의 뜻은 이제 한국 정치도 지역 대결 수준에서 넘어서서 이념과 노선의 대결로 가야 한다. 그런 취지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김대중 노무현 2분 대통령이 평생을 걸쳐서 한 분 이 멍에 우리 사회를 가로막는 이 멍에를 한번 걷어내자고 온몸을 던졌다가 아직까지 성공적이지 못하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박 후보께서는 진보 정치에서는 이 지역주의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다루신다는 취지인지 그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우리 김부겸 후보님처럼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온몸을 던지시는 일에 대해서 일단 박수를 보내고 응원합니다. 제가 그날 탈호남이냐 혹은 영남 공약이냐 이렇게 정치적인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영남에 있는 서민들이나 호남에 있는 서민들 모두 다 요즘 힘들고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지역의 문제로만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보편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친서민, 친노동자적인 이런 정책들을 우리가 펼쳐나가면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뛰어넘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었고요. 그런 의미에서로 받아주시면 좋겠고 또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이번에 대구로 출마하시는 김부겸 후보에게 좋은 성과 있고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실 걸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한명숙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당 정치의 위기. 다음 두 분께서 계속 하시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건가요? 네네.
포맷 자체가 저희들한테 잘못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뭐 제가 그럼 뭐 여쭤보죠. 우리 박용진 후보한테 계속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 후보께서는 진보 정치의 진영에서 성장을 하셨고 또 국민적인 그런 신뢰를 갖고 계십니다. 박 후보께서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많은 국민들은 범야권이 민주개혁 진영이냐 진보 진영이냐고 나누어서 이렇게 다투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우선은 대통합을 해서 정말 한번 이 한나라당이나 정말 지금 무도한 이명박 정권을 한번 깨끗하게 심판하고 그다음부터 다시 구도를 짜보라라고 그런 요구하고 계십니다. 박 후보께서는 지금 우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선거 연대나 혹은 통합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 대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문제는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노동존중의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이게 그냥 임기 5년 다음 정부 한 번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2번, 3번 정도 집권을 연속적으로 해야 될 텐데 국민들이 볼 때 선거 때마다 후보 단일화하고 선거 때마다 연합하고 하는 방식으로 갈 때 그 갈등과 조중 국면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없고 불안한 정권으로 여기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은 정말 시간상의 문제로 총선 전에는 양당 간의 연대, 하지만 대선 전에는 양당 간 통합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명박 정부를 단순히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2013년 새로운 세대를 열어나가는 그런 길에 우리 민주통합당이 앞장서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 후보에게 짧게 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대선은 각 후보를 내어서 명확하게 정책과 대한민국의 비전을 놓고 경쟁을 하다가 필요하면 연립정권을 하자든가 이런 방법으로 후보 단일화 혹은 내지는 이게 쉽습니다. 오히려 연립정권의 방법도 있고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은 지금 전국 곳곳에서 걸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각 당의 후보자들이 난립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흩어져 있는 이 총선 국면을 어떻게 돌파했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저는 과거처럼 양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정한 룰을 해서 경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진보 정당들이 우리 민주통합당에서 여러 가지 불신의 눈초리를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일단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총선 전까지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접근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상 네,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박용진 후보가 주도권 갖겠습니다. 박지원 후보에게 5분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우리 후보자들이 약간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5분 시간 내에 여러 후보들에게 단지 옆에 있는 후보에게는 한 가지 질문 정도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다들 이해하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수근수근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지원 후보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3포 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예, 3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겁니다. 아쉽게도 우리 2030 세대는 취직도 결혼도 출산도 거의 이제 포기하다시피 한 세대라고 하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일단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취업할당제를 추진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낮은 급여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 고용기금 조성에도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박지원 후보께서 저의 의견에 더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우리 박용진 후보는 노동 문제를 전공으로 하셨기 때문에 탁월한 견해에 동의를 표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88만 원을 받는 청년 시대, 이 사람들은 진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NS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존중받기를 원하고 지식의 중산층입니다. 따라서 청년 활당제나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그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우선 국가가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노총에서 제안한 7대 제안이나 또 비정규직 해결 문제에 대해서 보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 같이 최고위원 되면 우리 박지원 후보께서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저께 제가 저 대전 연설에서요 우리 박지원 후보에게 약간 불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미 FTA 폐기에 이제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지난 한EU FTA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에게 합의를 해주셨던 것 때문에 진보 정당들과 시민사회 단체에게 민주당이 많은 불신과 비판, 질타를 받았던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민주통합당은 신당이죠. 그런데 원내 질서는 민주당의 구당 질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 국회, 아까 지금 우리 후보자들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연말 국회에서 상당히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우리 원내의 어떤 새로움을 좀 더하기 위해서는 공천혁명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혁신지도부가 이런 공천혁명을 좀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될 텐데 혁신지도부가 들어설 때 같이 들어가게 될 후보님께서는 이 공천혁명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저에게 같이 들어가자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함께 꼭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일 FTA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SSM법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타협을 했고 아울러서 농어촌 보존을 위해서 농수산 보존법을 함께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충분한 대화를 가졌고 또 민노당과도 협의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공천혁명을 위해서는 우선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한 국민 경선을 통해서 유권자가 후보를 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젊은 세대의 영입을 위해서 말로만 보장할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제 등의 20, 30, 40대를 과감하게 80, 90% 전문가를 배치함으로써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봉주 의원하고 친하시죠? 예, 아주 친합니다. 낙검수에도 다녀오시고 많이 부럽습니다. 저는 거의 출연을 못해서.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정봉주 의원이 한간에 가장 이제 주목받고 있으니까 우리 당이 정봉주 의원 얘기만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회찬 의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검찰의 엑스파일 관련해서요. 적극적으로 공익적 정치활동을 전개하시다가 어려운 지경에 지금 처해 있고요. 광우병 촛불 시민들도 무려 1,470명이나 자신의 권리와 목소리를 내놓다가 법적 처벌을 당했습니다. 모두 사면 복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원내 과반을 달성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일단 국회에서 결의안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함께해 주시려고 믿고 여쭤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후보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도 질문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지원 후보님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정봉주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BBK가 이명박 대통령 소유다라고 함께 말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활발히 세상에 나타난지고 그 얘기한 정봉주 의원은 억울하게 구속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러한 정봉주 의원은 구출돼야 되고 그 구출할 책임을 이 박지원이는 느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엑스파일 그건 제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물론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권을 해서 하든 다수당이 되건 청와대와 협상을 해서 꼭 구출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래 후보, 저하고 오랫동안 청와대에 같이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SNS 세상이라고 그러죠. 본인의 소통을 위해서 모두 노력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강래 후보는 얼마나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사회가 너무 빠른 속도로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의 제일 대표적인 문제가 지역 갈등이었다고 그런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대 간의 격차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세상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세대와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 사이에 정보 격차, 의식 격차, 문화 격차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뛰어넘어야 할 과제다라는 말씀 드리고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데 노력하기 위해서 페이스북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2040 세대 문제와 맞닿아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통합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 문제가 이제 풀려야 민주통합당이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통합된 정당으로 가야 정치에서도 이런 문제 풀 수 있는 기반 갖고 있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런 문제 푸는데 앞장설 준비를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뭐 SNS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의문스럽게 트위터리안들을 이렇게 물는 게 직접 하느냐라고 하거든요. 저는 직접 하는데 눈이 나빠서 철자법 틀리면 또 혼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김정일 위원장 사망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옹졸하게도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몇 말씀 하시고 북한도 놀랐을 것이다. 그리고 엊그제 보니까 북한이 핵 폐기 과정으로 들어가면은 육자회담을 재개하겠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북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김정은 부위원장이 지금 체제를 붙여가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북한의 안정이 한반도의 안정이고 우리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남북관계는 경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안정을 위해서 이명박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 지원도 하고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하면서 개성공단을 활성화시키는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강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지원 후보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박지원 후보님과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밑에서 함께 정치를 수업하고 또 참모로서 모시고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확고한 정책적 기반이었던 햇볕 정책, 저희가 이제 계승발전시켜야 할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 중에서 가장 잘못된 정책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입니다.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거둬들이지 않는 한 이 어떤 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저는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의 경색, 불안,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 같습니다. 남북관계 문제 푸는 데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 구축입니다. 이 정부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신뢰 구축할 수 없다는 생각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북한이 지금 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데 정권 교체하지 않고는 이 문제 풀 수 없다는 생각 같습니다. 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강래 후보에게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박영선 후보님한테 5분 동안 다 할 준비를 하지 못하고 다른 분들에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미 FTA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공통 질문으로 한미 FTA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참여정부 열린우리당 시절에 한미 FTA를 추진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열린우리당 우리 동료들 의원들의 입장은 찬반으로 나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강한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산업 구조 자체가 지나치게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어서 개방의 필요성이 크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개방 속도를 빨리 하면 결과적으로 큰 화근이 될 것이다. 특히 96년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OECD 가입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97년 외환의 길을 불러왔던 그런 이 경우를 보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개방 쪽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강한 반대 입장을 가졌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마 우리 박영선 의원님께서는 당시 찬성 쪽에 섰던 게 아닌가 싶고 또 그리고 최근까지 연결시장이나 지금 우리 충남 이 충남 안희정 지사께서는
지금까지 꿋꿋하게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치인은 이 자기 소신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덕목 중 하나라 생각하는데 또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지금 재협상했다고 그러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동차 관련된 분야 많이 재협상을 했고 지금 큰 쟁점이 되고 있는 IST 문제랄지 역진조항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은 초장부터 사실은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걸 본다고 그런다면 지난 이 정부 들어서 재협상한 것들이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데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입장이 바뀌신 것인지 이 바뀌었다면 어떤 것 때문에 바뀐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참여정부 시절에 이 한미 FTA는 그 배경이 저는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 측에서 미국에다가 FTA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하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FTA 협상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비자 면제국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비자 면제국이라는 의미는 그 미국의 시각에서 봤을 때 저 나라가 과연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이제 그 가늠하는 하나의 이제 그 잣대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이면에 이 비자 면제국을 우리가 해주면 FTA 협상에 응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미국이 결과적으로 이 비자 면제를 우리나라가 하는 데 있어서 좀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었던 거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이고요. 제가 그 당시에 반대 입장에 서지 않았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지적하셨던 이 ISD 문제, 이 문제는 이 비자 면제국 문제와 이게 엮이면서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과 진지한 소통이나 토론을 하지 못했던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법무부가 낸 자료를 보면은요. 지금의 법무부 장관은 이 ISD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의 법무부에서는 이 ISD가 상당한 문제가 있고 바뀌어서도 2010년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법무부 장관이 새로 들어오기 전까지도 법무부의 자료는 이 ISD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역진조항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명박 정부에 있어서의 한미 FTA와 관련해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는요. 굴욕적인 협상을 했고 이런 굴욕적인 협상을 더군다나 날치기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토론 잘 들었고요. 다음은 박영선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이인영 후보에게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17대 국회 때는요, 재벌 특혜 문제를 들고 4년 내내 싸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재벌 특혜 철폐와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법을 통과시킨 것이 바로 금산분리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금산분리법 통과와 관련해서 무척 외로웠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는 의원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 몇몇 안 되는 의원 중에 지금 기억에 남는 의원이 김현미 의원 그리고 이인영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인영 의원이 그때 금산분리법 통과에 이제 저한테 힘을 실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인영 의원도 아마 이 재벌 개혁 문제에 관해서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MB 정권 4년 동안 무엇이 잘못됐고 그리고 어떤 법을 우리가 총선에서 과반수를 획득하면 고쳐야 된다고 하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재벌 총수 1인의 지배 체제, 또 3대 세습 체제 이런 것들을 개혁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재벌의 소유 구조, 지배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재벌 독식 구조가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요한 원인이다. 근본 원인이다. 이런 진단들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하도급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착취, 그다음에 사내 하청을 마구
하면서 생기는 노동의 착취, 비정규직의 양산, 그리고 골목 상권까지 마구 쳐들어오는 문어발식 확장, 그리고 더 나아가면 비자금 조성이라든가 탈세, 불법 러비, 이런 그 재벌 범죄,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많은 그 선량한 중산층과 서민들의 그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 이런 식의 그 재벌의 행태, 이것을 그 근절하지 않고 건전하고 또 합리적인 이런 그 경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재벌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총수 1인 체제, 3대 세습 체제, 이런 것들을 근절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MB 정부 들어서 직권 상정된 날치기 통과된 법안이 지금 80여 개라고 이제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리스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벌 특혜와 관련된 법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법들이 그냥 단순한 어떤 철학이나 한 국회의원의 의지에 의해서 통과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직권 상정된 법안 80여 개의 주역들을 수사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인영 의원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실제로 수사하고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러비, 이권,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서 날치기가 처리되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국회의 어떤 자정 차원에서도, 정치 개혁 차원에서도 근절해야 할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17대 국회 때 김한길 의원이 제안했던 법 중에 하나인데, 고위공직자의 어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이런 법,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직권 상정된 법, 날치기 법이 어떤 검은 커넥션이 있지 않는가 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이 MB 정권이 예를 들면 직권 상정의 주역들의 어떤 그 사찰을 통해서 약점을 잡은 다음에 그 약점을 무기로 해가지고 직권 상정을 강요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한간의 의혹들이 지금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회 선진화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지금 이제 론스타 먹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산업자본이나 금융자본이냐, 1월 10일 날 판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문제 해결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일반적으로 론스타는 산업자본이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좀 정당한 평가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인수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하나금융지주가 네.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을 잠시 중단하고 국정조사라든가 감사원의 감사, 이런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놓고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승인 결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에 대한 답변 포함해서 이인영 후보께 5분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하경 후보님께 질문해야 되는데요. 이하경 후보님은 시민운동가로서 또 시민운동가이기 이전에 매우 성실하고 또 헌신성이 돋보이는 이런 분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이런 분이십니다. 저도 매우 존경하고요. 이번 민주통합당으로 통합 과정에서 우린 4개의 세력이 하나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전에 민주당, 그리고 또 민주당 밖에 있었던 친노 정치 집단, 흔히 그렇게 표현되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시민사회 세력, 그리고 노동 세력, 이렇게 크게 4개의 세력이 모여서 민주통합당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있었던 12월 26일 박원순 시장의 승리 과정에서 시민들의 광범위한 정치 참여가 있었고, 그런 시민 정치 세력의 힘, 이것을 대변해서
이하경 그 후보께서 이 민주통합당에 참여한 것은 그 활용점정에 달하는 그런 아주 높이 평가해야 할 그런 결단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판단에서 참여하셨는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진보 대통합 이것을 먼저 추진하시다가 최종적으로는 이 민주진보 대통합의 과정으로 민주통합당의 과정으로 합류하셨었는데 어떤 문제의식이 또 같이 반영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인영 의원으로부터 칭찬받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아이도 아닌데 칭찬하는 사람은 누구나 약한 거군요. 저 정치 전혀 지금도 어색하고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전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려고 했으면 아마 30대 후반에 한 번 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호남에 아주 유명한 국회의원이 계셨는데 저더러 이렇게 콜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세상을 위해서 다른 할 일이 많습니다. 정치를 하실 분들은 세상에 많고요. 시민운동 하실 분들은 적어서 좀 적은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치에 생각하는 것은 시민운동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정치나 시민운동이나 목표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즉 뭘까요? 사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참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다 하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그러한 간절한 바람을 채워주는 건데 시민운동은 스스로 자기 삶에서 자기 노력에 의해서 자기 삶을 바꾸는 운동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 거고요. 네. 정치는 국가의 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바꾸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무당파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도저히 이 정치는 안 되겠다고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민들의 정치를 이제 정치로 복원하자 하는 욕망에서 진보도 묶여야 되고 민주당도 민주통합도 더 커야 돼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자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취지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공감하는데요. 다른 한편에서는 기성 정당, 기성 정치 세력, 어떤 면에서는 예전에 민주당이나 또 친노 정치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분들이 좀 못했던 영역을 시민 세력이 시민사회에서 좀 더 이 새로운 정치 과정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은 노동과 함께하는 노동, 일자리 이런 것이 존중되는 복지국가로 더 한 발자국 나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비정규직 문제 또 이 정리해고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또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보관, 대안 있으시면 좀 같이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현장에서 비정규직으로 하는 것은 그건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임금 후려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 다시 정규직으로 복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규직 숫자를 우선 감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써야 되는 업종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업종은 가능한 동일의 가치의 노동이면 동일의 임금을 주는 법안을 저는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 사유 제한 이런 것들도 같이 해서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에서 열려 있는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구멍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저는 반드시 시민사회가 노동과 함께 연대하면서 기성 정치 영역에서 많이 공백이 있었던 이런 문제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이번 민주통합당에 참여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빛과 수공과 같은 가치를 실현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노동이 약간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하경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명수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민주통합당이 되면서 굉장히 달라졌죠. 근데 국민들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정강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당이 정강정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 여러분들은 잘 모르셔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 한명숙 후보께서는 당대표가 되시면은 어떻게 우리 달라진 정강정책에 따라서 당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꿈과 비전이 있으신지 또 방법은 가능한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민주통합당이 창당하면서 진보적 가치를 강령에 대거 반영시켰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보적 가치를 중심으로 앞으로 민주통합당은
국민들과 함께 이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진보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정책, 특히 정권 교체와 정치 교체의 7대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뭐 시간이 짧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라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서민 경제를 살려내야 됩니다. 서민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보편적 복지, 우리가 지금 견인해내고 있는 이 보편적 복지를 안착시키고 반드시 재원 배분을 해서 실현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재벌 개혁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재벌 개혁을 통해서 중소기업과 지금 너무 힘든 자영업자들을 살리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이 문제와 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은 검찰개혁입니다. 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지금 극에 달았습니다. 검찰은 존경은커녕 아무한테도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이것은 개혁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 교체와 관련해서는 혁신과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공천혁명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심도 크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천혁명은 우리가 확고하게 강령과 당헌이 있는 대로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주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정치가 시민사회의 욕구를 다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에 실망한 시민들이 이제 시민사회 사람들까지도 정치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시민사회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대학에 일자리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MB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썼죠. 인턴이나. 그러나 그게 전부 헛된 것이라고 드러났습니다. 어때? 실질적으로 좀 가능한 게 있을까요? 네, 어쨌든 청년 실업 문제는 심각합니다. 청년 순환 시대죠. 지금 비공개 통계를 보면은 25%가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실업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회적 투자를 통해서 교육복지 일자리 늘리고 사회적 기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던 벤처 시대를 다시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2 벤처 시대를 통해서 청년들이 꿈에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절망하면 나라 전체가 절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22조씩이나 4대강 하는데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그중에 반만 정말 벤처 시대를 육성하는 데 넣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청년 실업 문제는 정말 해가 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구조, 사회적 투자와 벤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또 그 대기업들이 좀 일자리를 노동시간을 줄이고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한명숙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네. 문성군 후보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국민의 명령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셔서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지는데 기폭제 역할을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제를 미완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직 대통합으로 가는 길은 더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는 구도를 만들어야 되고 하나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발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도를 만드는 일은 우리 이제 경선이 끝나자마자 우리 앞에 닥칠 과제입니다. 그래서 대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1대1 구도를 만드는 무슨 방안과 로드맵 같은 것을 갖고 계시는지. 네. 뭐 지난 1년 반 동안 통합운동을 해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이 된 것은 민주당 구성원들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가 되라는 것은 정말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1월 15일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통합진보당과 총선 전에 정당연합이라도 이루자라고 제안할 참입니다. 사실 진보 진영에서는 민주 진영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정말 혁신이 될 것인가? 근데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지도부는 그야말로 70만 명의
넘는 시민들께서 직접 참여해서 구성하는 지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부에서 통합진보당에게 진정 어린 접근을 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 안 된다면 마지막으로 박원순 시장 단일화했던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실망 드리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 구조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 통합을 할 때 이 정당 구조 문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은 누구나가 인정하다시피 젊은 정당이 못 됐고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노쇠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지금 그것의 대안으로서 온오프 정당 구조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지난번 협상에서 이제 합의가 된 것인데 그 온오프 정당을 안착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방안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시죠. 네, 그 시민이 소통기구가 인터넷으로 이제 그 SNS로 이렇게 진화하면서 시민들의 정보량, 능력, 소통이 활발해졌습니다. 근데 정당 구조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무당파가 광범위하게 생성됐습니다. 특히 자유주의적 진보라고 할까요? 젊은 세대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당 구조는 그대로 가지되 인터넷과 SNS로 활동하는 젊은 세대들도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온 정당을 탑재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굳이 정당에 입당하지 않아도 시민들께서 우리 민주통합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서구에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대의제도를 쟁취했는데 그것이 이제 소통기구의 발전에 따라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미하도록 이렇게 정당을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한 실정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남북 관계를 냉전으로 다시 돌린 겁니다. 그런데 이 평화 문제는 사실 민생이고 민심이고 경제이기도 합니다. 남북 관계 자체가 긴장돼 있는 것이 사실상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열어야 되는데 국가 연합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그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빠르게 발전시켰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파괴시킬 줄은 정말 예상을 못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을 되돌아보면 조금 더 우리가 빠르게 진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니까 4월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당이 되는 즉시 북한을 방문해서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어떻게 빠르게 진전할 것이냐를 논의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성근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5분입니다. 그 김부겸 의원께 여쭙니다. 저도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서 이제 부산 북강서울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구도가 우리나라 발전을 발목 잡는 결정적인 이유죠. 그런데 저는 뭐 처음 하는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김부겸 의원은 3선이십니다. 그런데 대구에 출마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울며 호소할 수는 없고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실 건지 좀 방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장렬히 전사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SNS 세대들이라는 거는 뭐 그게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리도 없고요. 그 젊은이들 20대, 30대, 40대들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자기들 목소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고 고쳐지길 바라는데 그동안은 선거만 끝나면 자신들만의 리그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변하고 있으니까 우선 그분들을 주요한 설득이나 혹은 호소의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대구에 계시는 많은 시민들도 이제 그 대구 지역이 무슨 특수한 지역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중산층 서민의 어려움을 똑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막연히 갖고 계시는 예를 들면 자기들이 한번 정을 주거나 애정을 가졌던 당은 끝까지 뭐 보호해야 된다는 의리의식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치에 경쟁이 없으면 썩고 망한다라는 거 그런 거 호소드려서 정말로 한번 경쟁 있는 정치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성과는 결국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과
우리 자식들한테 돌아간다. 뭐 이런 거 가지고 호소하겠습니다. 네, 그 종부세가 거의 무력화되면서 지방 교부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최대 피해 지역이 대구의 달성군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워낙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 교부금이 떨어져서 이제 어렵다. 그런데도 이제 늘 지지하고 계시죠. 이번에 그 한나라당에서 이제 박근혜 의원 중심으로 비대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냥 당권을 박근혜 의원께 그냥 몽땅 드리고 또 비대위원 구성도 박 의원이 그냥 지명하는 이런 참 어색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그 비리라고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중앙선관위 경우에는 한나라당 관계자가 범행을 했다라고 자백을 하고 있는 판인데 자신들이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보면 마치 이명박 대통령과 박 의원 사이에 무슨 미략이 오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당이 자칫하면 죽겠다. 그래서 몸부림치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뭐 시비 걸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분들은 정치 지도자들이고 또 정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니까 자신들의 행위나 또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판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한나라당이 비대위를 만들어서 혹은 뭐 거의 뭐 제왕적 권한을 줬다까지 시비 걸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이분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자기 변신을 이야기하는 거냐. 지금까지 자기들이 저질렀던 많은 편법 또 뭐 불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사과가 없잖아요. 그건 뭐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알아서 잊혀줄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과거에 정말로 훌륭한 철학을 가졌던 사람 또 이런 사람들을 그냥 말하자면 안침으로써 자신들의 과거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이명박 정권의 과오를 대한 명확한 사과 또 박근혜 씨 개인은 정말로 자신의 책임과 자기 희생이 없었던 부분을 사과를 해야 합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님이신 박정희 대통령이 저진 과오에 대해서도 과감히 사과할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사실 깊이 사죄드리고 우리 정말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을 참 잘한 거 많은데 반성해보자면 노동을 놓친 게 물론 아프죠. 복지 예산 혁명적으로 늘려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또 한미 FTA 너무 서둘렀다 이렇게 반성하고 있죠. 4월 국회에서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우리 김 후보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모든 것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 강자들의 특권과 반칙을 그냥 두면요. 어떻게 기회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국가 정책, 뭐 교육, 재정, 복지, 노동 모든 정책이 어떻게 하면 비정규직과 또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데 모아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련 입법들을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했다가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바로 시행에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후보 간의 상호 토론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토론에는 정치적인 공방을 배제하고 정책적인 토론이 되도록 마련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제가 5분의 후보에게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후보와 박지원 후보, 이강래 후보, 박영선 후보 그리고 이인영 후보에게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통합당 강령 전문에는 2008년 이후 촛불 민심이 표출한 시민 주권의식 및 정의에 대한 열망을 계승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시민 정치의 힘을 정당과 정치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춧돌로 삼겠다. 이런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5분께서는 촛불 민심의 변화 요구를 비롯한 당 내 외부의 당 쇄신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어떤 당 쇄신과 쇄신의 혁신의 방안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인 방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민주정부 10년의 과오가 이명박 정부를 불러왔다는 점에서요. 우리 민주통합당의 출발점은 비판적 계승입니다. 저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노동 현안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김대중 정부와 인연을 강조하면서 보편적 복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실천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가짜 김대중
가짜 노무현 이런 분들을 가려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공천과 쇄신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진보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민주통합당의 개파, 조직적인 관계 이런 거 없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공천혁명 해낼 거고요. 비례대표에 있어서의 개파 안배, 유력 인사의 추천 이런 것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단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로부터의 공천혁명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공천권 돌려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청년 비례대표와 또 정치 신인들에게 유리한 정치 그런 그 공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박지원 후보 대답해 주시죠. 우선 제가 원내대표 때 집시법을 합의했다가 민변에서 설명을 듣고 제 스스로가 국회 행안위에 가서 몸으로 막아가지고 집시법을 헌재가 판결한 대로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촛불 민주시민 1,500명을 전과자가 만들지 않게 한 그런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의 혁신은 파벌이 없어야 됩니다. 친소관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SNS 정당을 추진해서 젊은 사람,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소대장 피사감 소리를 들었습니다마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 소환제 실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당대표, 최고위원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원들이 소환제를 도입해서 치열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강래 후보 답변해 주시죠. 인터넷과 지금 스마트폰의 발달 때문에 말 그대로 시민 정치 시대, 직접 민주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2040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 혁신을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당의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온오프가 결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2040 세대에게 지금 분노와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세대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이 박차를 가진다는 생각 같습니다. 현실지향적인 그런 정책, 실현 가능한 정책,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적 쇄신입니다. 물갈이를 대폭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마 이번 전당대회 끝나면 그런 국면이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다음은 박영선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과거의 당대표는 정책보다는 정치력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전당대회를 다니면서 유권자들을 만나보니까 정치력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책당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당원제를 도입해서 정책이 어떤 그 당의 의견이 잘 모아지지 않을 때마다 당원 모바일 투표 제도를 도입해서 이런 어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민주통합당 서포터즈를 모집을 해서 이 SNS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참여 시스템의 대중정당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셋째는 계층과 직종을 대표하는 직능별 비례대표 전체 가운데 절반을 직능대표로 구성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능단체들이 선거인단을 직접 모집을 해서 이번 전당대회처럼 모바일 투표로 비례대표의 순번을 정하는 것이 저의 전략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후보. 우선 그 연고와 인맥 중심의 공천에서요, 가치 중심의 공천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FTA를 반대한다, 검찰 개혁을 분명히 하겠다, 재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 이런 분들을 공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친소 관계, 파벌 관계로부터 탈피한 공천을 해야 합니다. 친 DJ, 친노, 친누구 이런 식으로 공천하지 말고 친서민, 친노동 그리고 친시민 이런 입장에서 공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경선으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아래로부터 공천혁명을 국민들이 완성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당원제를 만들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정당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셔서 또 시민들이 참여하셔서
정책 결정 능력 이것을 국회의원들에게 맡기지 않고 시민과 국민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5분 후보의 당 쇄신 방안 들어보셨는데요. 이번에는 4분의 후보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하경 후보, 한명숙 후보, 문성근 후보, 김부겸 후보 순으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는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연초부터 공천 쇄신이 정치권 최대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당헌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당대표의 전략 공천을 명시하고 있고 이 전략 공천 지역 외에는 국민 경선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통합 시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4분의 후보께서는 전략 공천과 국민 경선 방식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으로 이 실천 방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하경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은 우리 민주통합당에게 강자들의 연합체인 한국사의 기득권에 단호히 맞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9대 국회는 아마 싸우는 국회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미 FTA랄지 검찰개혁이 있을 때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이번 공천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그런 기준을 만들 겁니다. 기존 국회의원들은 그 기준에 활동했는지 신인들은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공천개혁의 핵심은 민주당, 호남민주당의 텃밭인 우리 민주통합당의 텃밭인 호남에서부터 과감하게 또 올해 국회의원을 해오신 분들 후배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기득권을 버리는 데서 시작할 겁니다. 민주통합당에 기대해 주십시오. 과감히 기득권과 싸우는 국회를 만들 공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한명숙 후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천혁명은 민주통합당의 혁신의 핵심입니다. 공천혁명을 확실하게 하면 국민들이 저희를 신뢰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흐지부지하면 국민들은 외면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무나 당의 소수의 실세들이 밀실 공천해왔습니다. 과감하게 없애겠습니다. 가치 중심으로 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사람을 반드시 공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바꿔야 한다는 국민들의 소리가 전 지역에서 50%를 넘습니다. 이제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줬습니다. 국민들에게 맡기면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인적 쇄신 그리고 변화와 혁신에 대한 그 입장을 가지고 국민들이 선택할 것입니다. 과거처럼 돈, 조직, 지역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SNS 시대에 맞는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제가 2007년도에 모바일 투표 제안한 사람입니다. 최초로 제안했습니다. 5년 후인 2012년 실현돼서 지금 참 감격스럽습니다. 80만 명이나 선거인단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민주통합당의 걸음입니다. 네. 같이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성근 후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전략 공천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 격전지의 최적의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 원칙을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 그다음에 공천 혁명은 모바일에서부터 올 것입니다.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100% 시민 참여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바일 투표를 등록은 모바일로 했는데 제일 문제되는 점은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지금 우리 민주통합당에서 100% 시민 참여를 도입했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당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핸드폰 번호만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하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법안을 한나라당과 함께 협의해서 선거법 개정을 이룬다면 반드시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령을 지키는 후보를 공천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다음에 신인에게는 배심원제를 도입하고 청년 40세 이내 후보에 대해서 가산점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부겸 후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30% 이내에 지도부의 전략 공천권이 있지만 저는 이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격전지 꼭 필요한 지역. 그 외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나 혹은 약자 계층을 위한 그런 배려가 아니라면 전략공천권이 남발돼서는 안 됩니다. 공천 간단합니다. 원칙과 기준을 딱 정해놓고 투명하게 모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것을 누구 줄을 잘 섰거나 혹은 누구 계보라고 해서 살리는 그런 구태가 살아난다면 국민들은 우리를 가차없이 버릴 겁니다.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제도가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혹 이름이 난 사람, 기성 정치인에게 너무 유리하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지금 여성이 경선 과정에 들어가면 20% 가산점을 주는 것처럼 어떤 정도의 정치 신인들에게는 15% 가까이의 가산점을 줌으로써 이들 스스로가 경쟁력도 갖고 투지도 갖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진지하게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공천이 되면 인적 쇄신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적 쇄신에서부터 한미 FTA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에 대한 답변 들어봤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네, 1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지원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MB, 박근혜, 이상득, 한나라당이 누구를 제일 두려워합니까? 당장 해결해야 될 한미 FTA 폐기, 정봉주 구출, 또 론스타 먹튀, 농협의 신경분리, 누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준비되고 검증된 박지원이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품고 가겠습니다. 따라서 저의 경륜과 경험이 총선 승리, 정권 교체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을 타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국민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고 검증된 박지원이 총선 승리, 정권 교체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박지원을 지원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강래 후보입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의 해소입니다. MB 정부가 이 문제를 외면하는 사이에 날이 갈수록 심화돼 가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해소 없이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 생활이 나아질 수 없습니다. 양극화의 가장 커다란 원인은 수출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이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 구조에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를 이루고 중소기업 중심 경제체로 바꾸기 전에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지금 한국노총이 우리 당의 한 축이 되었듯이 중소기업계도 한 축이 돼서 산업구조 재편,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이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정권교체의 4번 타자 이강래가 해내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영선 후보입니다. 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단기 필마로 나왔습니다. 조직도 없고 오직 국민만 믿고 나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의 당당한 변화, 새로운 리더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선거인단 수가 예상 밖으로 늘어나면서 전당대회가 예측 불허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요즘 우리 후보들에게 너는 누구냐,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저는 재벌, 검찰, MB 정권, 이 거대한 권력과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올 한 해는 99%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위해서 1%의 이런 거대한 권력과 함께 맞설 열정과 용기를 가진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시민 후보로 나선 박원순 후보를 뽑아주셨듯이 이번에는 저 박영선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정치의 시대를 열고 싶습니다. 기호 6번 박영선이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후보입니다. 민주통합당은 두말할 나위 없이 김대중의 당, 노무현의 당입니다. 거기에 또 김근태 의장의
길도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이 세 분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깃발로 똑같은 방법으로 싸운다고 해서 저절로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영국의 노동당처럼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의 가치에 주목하고 40대의 젊은 당대표를 내세워서 새로운 인물, 새로운 가치, 새로운 문화로 승부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의 변화보다도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달라진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인영이 변화의 메시지가 되고자 합니다. 2012년을 점령하는 젊은 사령관이 되겠습니다. 분노하는 만큼 투표하시고 또 투표하시는 만큼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주십시오. FTA를 반드시 폐기하고 새로운 세상을 또 새로운 대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하경 후보입니다. MB에게 받은 상처, 생명평화 정치로 이하경이 치유하겠습니다. 남북 갈등, 동서 갈등, 빈부 갈등 3대 갈등을 치유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남북 대결 정책을 남북 평화 정책으로 바꾸겠습니다. 전국 정당 건설, 국가 균형 발전 정책으로 동서 지역 갈등 해소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서민 중심으로 피폐해진 가정 행복을 다시 찾겠습니다. 특히 한미 FTA를 폐기하겠습니다. 고용 안정과 노동 존중으로 빈부 갈등을 해결하겠습니다. 이제 생명평화 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찢겨진 4대강, 파헤쳐진 산업 복구하고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대규모 토목사업에서 친환경 사업,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민주통합당으로 새로 시민과 함께 거듭나고 있습니다. 올해 시민정치 혁명의 시대에 시민운동가 출신의 이하경을 당대표 뽑아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명숙 후보입니다. 이명박 정부 4년간 서민경제 파탄났습니다. 남북경제, 남북 문제도 얼어붙었습니다. 민주주의도 무너졌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절망은 골이 깊습니다.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하시지 않았다면 이제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셔야 됩니다. 이제 딱 하루 남았습니다. 국민 참여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해 주십시오. 저희는 뼈를 깎는 혁신을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이어지는 박근혜 정권 연장.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한명숙이 해내겠습니다. 한나라당의 비대위원장 박근혜와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한명숙을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십시오. 기호 1번 한명숙이 더 큰 통합으로 원내 1당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이기는 시대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문성근 후보입니다. 네, 재작년 8월에 야권 통합 운동을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거리에 섰습니다. 수십만 시민을 뵀습니다. 아니, 어쩌면 100만이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발 살게 해달라 이렇게 제 손을 잡고 우는 시민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처음엔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냥 저는 시민운동을 할 뿐인데 왜 나한테 이러실까? 근데 차츰 듣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몸은 많이 고달팠지만 저 자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성장하는 것 같아서 많이 기뻤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정당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께 모든 걸 드렸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이 나라를 조금 더 사람 사는 세상에 가깝게 가게 하는데 참여해 주시는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부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집권 10년 동안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달라지고자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부와 학벌과 재산들이 대물림되어서 더 이상 개천에서는 용이 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기회와 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했던 것 이제는 확실히 고치겠습니다. 경제 민주화라는 깃발하에 모든 세력들이 모여서 더 이상 특권과 반칙이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치인 저 김부겸, 제가 처음 정치할 때
꿈꾸었던 지역주의에 맞서는 그런 정치 한번 해보고자 제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 여러분 앞에 몸을 던져서 다시 서겠습니다. 저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 김부겸을 잡아주시고 민주통합당에 꼭 필요한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용진 후보입니다. 예, 박용진은 진보 정치를 해오던 사람이어서요. 출발은 최약체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격려와 응원이 쏟아지고 있고요. 지금은 없던 조직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민주통합당에 삼국지의 유비 같은 훌륭한 당대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중을 박차고 나가서 한나라당 그리고 낡은 정치 세력과 맞서 싸울 청년 장수 조자룡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용진이 진보의 조자룡입니다. 박용진이 민주통합당의 청년 장수가 되겠습니다. 기호 5번 박용진을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선거인단에 참여해 주십시오. 한 표는 우리 당을 이끌어 나갈 훌륭한 당대표를 선택하는 데 투자해 주십시오. 하지만 한 표는 우리 당의 미래를 개척하고 진보의 시대를 열어나갈 젊은 진보 박용진에게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